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965년 지어진 청주시청 본관 건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현대 문화재 시설 등록까지 추진됐지만 결국 내년 3월 철거됩니다. 대신 건물 사진과 영상, VR 콘텐츠 등의 기록물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주시는 본관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이 120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건물 효율성은 훨씬 높아지고 공사비도 4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계 공모는 내년 4월쯤 시작되고 10월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8월에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또 착공 1년 전인 2024년까지 청주병원 강제 집행과 철거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투자 심사를 거쳐서 2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8년 11월에 완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본관 보존 방침을 철거로 바꿨다며 반발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란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자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아무런 명분 없이 되돌린다는 것은 시민 설득 과정을 다시 한번 필요로 하는. 예산 승인권을 쥐고 있는 청주시의회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시청 본관 철거와 청주병원 강제 집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청주시가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느냐가 신청사 건립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청주시청 본관 철거 찬반 논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그 문화재적 가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다시 있는 것 같고, 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고자 하는 현임 시장의 의지가 많이 깔려 있죠. 많은 경우에 자치단체장들은 전임 시장의 또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지우고 자기 방식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므로 해서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이번에 이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도 그런 맥락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계속성의 문제가 훼손된다는 거죠. 사실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념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정책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것을 바꿀 때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변동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네. 바꾼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고물가, 고금리, 우리 시민들은 매일매일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지난 민선 7기 때 이렇게 불통이라고 지적을 했고 해서 다시 여러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다시 또 비민주적인 불통 행정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종국적으로는 우리 청주라고 하는 도시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청주시청 신청사 얘기가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오고 있는데 지금 청주병원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와서 청주시청 본관이 철거되느냐 마느냐 갖고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공사비 절감이 있다고는 하나 네. 이미 국제 공모를 통해서 100억 원이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경제성,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식으로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특히나 외색 논란까지 끌어들여서 번복하는 자세는 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점들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정답이냐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전임의 시장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1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존중해 주면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그걸 완전히 뒤엎는 방식의 정책 결정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다음 시장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주시청 자체를 철거하는 문제 이전에 네. 이것은 모든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와 매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다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먼저 예, 듣겠습니다. 시청의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 전임 시장의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재가 문화재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스팟 스터디라는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각계 가층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사들만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서 이게 문화재성이 약하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청주시만 비난받을 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재라고 하면 이게 청주시 소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화재청이 총괄적으로 이를 필요하다면 문화재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여태까지 뒷짐만 네. 짓고 방관하는 모습은 책임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분명히 직권 등록을 할 수 있고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도 청주시가 철거를 한다면 공사 중지 처분을 하고 문화재 직권 등록을 하겠다라는 앞뒤가 바뀐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 내에서 문화재인지 아닌지 문화성이 있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될 때는 네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문화재청 앞에서 시위를 한 부분도 이와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이 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 교수님 계속 정답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답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신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청주 랜드마크가 없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누구 손님 오면 모시고 갈 데도 없다. 웬만큼 시내에서 사진 찍을 어떤 명소도 없다.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합니다. 우리 청주 분들 많이 여행 가는 베트남, 호치민시 이런 데만 가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시청 앞에서 사진들 많이 찍습니다. 하나의 랜드마크가 됐겠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이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자고 했을 때 국제 공모까지 한 것은 굉장한 그 청주만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모까지 거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게 경제적 관점, 비용 관점인 거냐, 아니면 100년 청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거냐 등등에 대한 관점도 정립이 안 됐습니다. 네. 행정행위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안정성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진 교수님 말씀대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전문 기관도 아직 판단을 못 내렸는데, 결론을 못 내렸는데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최고인 그 행정행위에서 보면 이게 바뀌더라도 예측 가능한 가변성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존치하냐 없애냐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냥 강론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는 논쟁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청주의 아이덴티티, 청주의 정체성을 뭘로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그 기준부터 정립을 하고 출발하는 부분들, 이런 본질적인 모습을 놓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바깥에서는 소위 말하는 외색 논란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경제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다른 측면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색 논란에 보면은 이제 그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네. 그러면 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색 논란이 있어 왔어야 되죠. 지난 때 거의 5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지금 와서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색 논란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은 전문가로서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봐요.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양심에 입각해서
진실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전문성을 왜곡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서울의 경우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 근현대 시설 문화재 관련 등록해서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들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만 예를 들어 기둥 뿌리만 남기고 터만 남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보시면 그 광화문 한복판에 가면 바닥만 보존하고 이런 네. 거 이제 유리판으로 해서 바닥 보존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시청에서 이제 이야기하듯이 동영상 아카이브 자료들 네네. 해서 쌓아놓고 필요할 때 그것들을 추억을 되새기면서 보는 방법도 있겠죠. 네.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하는데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원형 보존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속에 이제 보존을 하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들은 보존, 그 개보수 이런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거죠. 예. 몇백 년 전에 지은 것도 다시 이렇게 그 보수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법이 발달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엄청난 고액 연봉이 되기도 한 거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문화재성에 대한 이런 논란부터 빨리 전문기관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00년 청주의 정체성을 뭘로 만들어갈 거냐 기준을 놓고 강론을 다시 한번 소통 행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답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논란을 풀어가면 좀 좋을까요? 예, 변호사님. 예. 예, 지금 그 예산 승인권은 청주시 의회에 있는데 그 의회 구성이 여야가 동수이기도 하고 또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난색,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우선은 예산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난점이 있고 또 설계 변경을 할 때 행안부에 또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좀 좋을까라는 보관이 좀 저는 있으신지? 예. 남들이 보기에 유치하다 싶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확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래도 지난번 정책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뒤집는 것은 또 다른 이제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음 정부 때 또 뒤집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여야 동수의 시의회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지난 민선 7기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여전히 지금도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린 거고 또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경제성, 자 정부에서 내려주는 약 2,800여 원의 그 예산에 지금 더해서 바꿨을 때 시 예산을 추가로 또 더 투입해야 된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차피 계산상으로 어느 게 정답이다를 알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약 28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설계 변경해서 하다 보면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어떤 설계가 나오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다 소통행정 차원에서 한번 기준을 설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소통을 하면서 결론 내리는 게 저는 시간이 어차피 지체된 네네. 김에 짚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댓글이 있으면 좀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이 신 지금 교수님. 청주시의 그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뜨거운 논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청주 사람들은 청주 일에 관심이 없나 봐요.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예. 신 교수님. 네, 이 댓글에서도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있는데요. 스나이퍼님께서 지도로 봤는데 보존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설계에 100억이나 들어갔는데 굳이 또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긴 한다. 나라 상황도 안 좋은데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냥 쓰면 안 될까? 굳이 저기다가 돈을 발라야 하나 등등 네. 찬반이 하여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고층 아파트. 지난해까지 청주시 부시장들이 쓰던 관사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3개의 방과 화장실 2개를 갖추어 공시가액만 2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운동기구에 에어컨과 TV, 침대는 모두 2대씩, 냉장고 4대,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데 이 집에 살면서 부시장들이 낸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부지사 2명과 국제관계대사 등 7명이 쓰는 충북도청 관사와 10개 시군 관사 역시 공짜.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특혜라며 관사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파견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무상임대는 기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임차료를 대신 내주느라 3년간 400만 원 넘게 쓴 지자체도 있었고, 심지어 11개 시군과 충청북도 모두 전기와 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에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년간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9,850만 원을 넘어 연간 약 3,300만 원에 달합니다. 조례에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정해놓고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충북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부단체장이 내도록 권고한 이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 일단 공공요금이나 뭐 관리비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고, 다만 공무원 노조의 요구와 달리 부단체장 관사를 없애려는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조는 관사 특혜 문제가 지역에 살지 않는 간부 공무원들을 시군에 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운영비가 해결돼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사 관련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아마 부단체장도 관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 뿌리를 두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치장과는 달리 부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짧게는 단기 6개월에서부터 길어야 1, 2년 정도 임명을 받아서 연고가 없는 곳으로도 임명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사 자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과금, 본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네. 소소하게는 본인의 운동기구, 침구류 이런 부분까지 과잉으로 그게 지원이 아닌 특혜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각종 이제 행정가들 중에서도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더 논의가 불거졌죠. 도에서 나간 분들은 관사를 주는데 거꾸로 이제 교환근무, 상호 이제 네네. 교환근무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들어왔거나 한 분들한테는 왜 안 주냐, 뭐 이런 이제 형평성에서 시작이 됐지만 여기서 한번 농담드리면 행정행위의 효능감이 그만큼 지역민들한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디에 살든 어떤 지원을 해주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오면 이 관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논란을 하겠어요. 행정행위의 효능감 측면에서 더 공무원분들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지역의 사립대학 총장님들이나 중요 간부들이 역시 사립대학도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공관이라고 관사라고 했는데 거기를 개인적으로 공관을 빌리고 거기에 생활비, 예. 각종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최근에 계속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걸 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적용되는 법은 똑같이 공직에 준해서 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사회적 전체적인 형평과 사회적인 그런 논란을 고려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신 교수님. 예, 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이동이 불편했던 시절에 이제 그 특정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교통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발달하는 시점에서 굳이 관사를 특정 계층의 공무원에게만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관사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본인이 부담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관사를 예산으로 확보해 놓으면 그 관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게 마련이고 그러면 그 관사의 운영에 있어서 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에서 특정 모 대학의 총장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관사 운영비를 충당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경우도 그에 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충북의 특성에 맞게 우리 충북이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평균 대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15%나 낮거든요. 네. 그럼 우리 충북 실정에 맞게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런 관사 논쟁 이런 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정부에서도 국무위원들 간에 차이가 있죠. 일반 장관의 경우에는 관사 제공이 안 되는 부처가 많은데 과거에 외교장관은 한남동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외교사절과의 이제 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고 예. 그런 이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보편적인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에 부단체장이 그런 특수한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관사라는 것 자체가 아파트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빈 행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외빈 행사를 했던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관사도 폐쇄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단체장의 경우에 존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저 진 교수님이랑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관사, 사실은 본인의 숙소인데 이거를 공관이라는 의미로 어떤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선례에 계속 그렇게 받아왔던 것을 자기의 고리에서 경제적 이득을 마다하고 끊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1, 2급 뭐 부단체장까지 이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서 이런 제한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관리가 계속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사용자 부담,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논의를 좀 넘어서서 이제 그야말로 숙소 개념에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원점부터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면 좋을까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사실 관사 폐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사견으로는 당연히 폐지가 이제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역발상으로 우리 외빈들 예를 들어서 충북도에서 외자 유치를 한다. 외국의 중요한 어느 뭐 도시와 자매 결혼 등등을 하면서 어떻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잘 모시고 우리 충북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뭐 영빈관하면 요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지만 그런 개념으로 역발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숙소 개념의 관사는 이제 더 이상 폐지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영빈관이라든가 그런 그 접대하는 문화도 과거에 호텔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했거든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가끔 하는 그런 그 외빈 접대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뭐 특급 호텔도 생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사 운영의 필요성 자체가 소멸됐다고 봐요. 그리고 관사를 숙소로 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숙소가 제공되는 상태가 특혜이고 그 과정에서 운영비를 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의 그 직원들이 각종 여러 가지 비품들을 예산으로 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관사를 폐지하지 않는 한 관사 운영비를 사비로 부담한다. 이것이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그런 숙소라든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제 군인들의 경우 있잖아요. 군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관사의 폐지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돈에 남아있는 지자체장의 관사 3곳,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의 경우에도 다 매각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앞서서 관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사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여러 폐단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 2급 뭐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만 발령을 받고 떠나시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는 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에서 어떤 숙소를 뭐 전세나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나 실비 정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실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경찰 쪽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다른 경찰청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 같은 비슷한 의견일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모범 사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외국 사례들도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관사를 없애는 경우가 있고 영국 같은 데도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 성처럼 아주 좋은 데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자진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랑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결국은 폐지가 정답인데 불효불급하게 있는 과도기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그때그때 임시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로 절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한테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차량이 제공됐고 기사까지 딸렸어요. 이제 그것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없애면 이제 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차량 유지비를 제공하면서 그걸 없앴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숙소 관사를 유지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면 그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계약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기관에서 숙소를 이제 임차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슬슬 없애는 그런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해당 뉴스 관련해서 댓글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신 교수님. 말 타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교통 편한 시대에 관사가 왜 필요하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일요일 아침님께서 뽑아달라고 할 땐 굽신굽신 뽑히면 탐관오리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예.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괴산군. 지역에 남은 학생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자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착할 가능성을 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유치보다 우선 유출을 막는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지역 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매년 관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행복 택시를 늘리는 등 당장의 지원책부터 확정했습니다. 인구 문제의 근원을 교육에서 찾은 옥천군은 직접 학원까지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한 황규철 옥천군수는 교육 문제가 옥천군의 약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 문제 해결을 제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부지에 2027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군립학원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집약할 연면적 4,000제곱미터, 5층 규모의 평생교육원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전담 조직인 행복교육과를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교육에 통큰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확정 공약에서 괴산군은 외국인 괴절 근로자 확대와 개광 산림정원, 대형 리조트 유치, 푸드테크 단지 조성 등을, 옥천군은 세로군 산업단지 조성과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사업에 발맞춘 대청호 도선 운항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77개와 80개 공약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괴산군은 6,900억 원을, 옥천군은 4,920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지역 소멸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야말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신 교수님 이번에 좀 들을까요? 예. 제가 정부에 참여했을 때가 벌써 한 7년, 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요. 그 초고령 사회가 2025년쯤에 올 거고 2032년 이후에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벌써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아서 절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략 사망자가 연에 31만 명, 출생자가 약 25만 명 이내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이 작년도에 정부가 이제 최초로 지정을 했죠. 충남이 9군데 군이 지정이 됐고 충북이 6군데 군이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아예 정부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게 충북 차원에서 단순히 막을 수 있는 거냐? 이 인구 소멸에 대한 건 고향세 때도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고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정부에서 150조가 넘는 돈을 투하하고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네. 0.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를 충북 자체만 막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식상하고 진부합니다. 예. 좀 더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지방 소멸의 문제 이전에 전국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국가 소멸의 문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잖아요. 근데 과거 한 20, 30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묶어서 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네네. 대부분의 정책과 예산이 고령사회 쪽으로만 집중했다는 거죠. 예산도 실제 사용된 내역을 보면 저출산의 문제에는 20% 내외가 쓰여졌고 80% 이상이 고령사회 대비용으로 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뒤처졌고 이제 지금 와서는 돈을 쏟아 부어도 청년들의 인식까지 바뀌었어요. 이미 여건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청년조차도 수도권으로 몰려간다는 것 때문에 지방 소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죠. 핵심은 그거라 봅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 지수라는 걸 볼 때 분모를 이제 노인 고령 인구를 두고 네. 분자를 가임 여성 인구로 두거든요. 그 얘기는 가임 여성 인구가 시골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 교육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지금처럼 모든 지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만 소멸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방 소멸, 지방 대학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정부가 최근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소멸 우려되는 지역에다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그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지역, 우리 충북도 내 지역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봤을 법한 그 대응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VCR에서 보신 것처럼 교육 쪽으로도 지방 차원에서 눈을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로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실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출을 막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급하신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화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은 좀 더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대책들 보시면서 현실을 좀 잘 짚었다고 보시는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 세 가지 이제 큰 요소로 보면 우선 일자리죠. 그리고 정주 여건 중에 또 핵심이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충북에 있습니다. 진천군 사례를 보시면 진천군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천음성 통합론이 다시 불거졌죠. 진천군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자신감을 갖고 통합론을 먼저 제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자, 교육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우수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주 여건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워라벨, 또 요즘은 이제 일과 라이프 스타일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워케이션. 네네. 워케이션이란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아주 좋은 여건이 됐죠. 거기에 산업단지, 중부고속도로와 여러 도로교통망을 축으로 한 산업단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정주 여건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 같은 경우는 진천군이 충북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요인들을 골고루 갖춘 이런 것들. 그러면 있는 사람 덜 빠져나갈 것이고 외지인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약 220만 명이 넘는 다문화 분들이 와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 분들 아니면은 농촌 일손도 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이 약간 경계를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차별적인 요인을 가지고 안 좋게 봤던 거 이런 거 다 이제는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다 같은 저기로 해서 다문화 분들도 과감하게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까지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위 말하는 케이스, 모범 케이스가 진천군이 돈에 네네. 있다. 그 얘기 좀 하셨어요. 예. 이 우리 돈은 아니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요. 휴가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양양에 보면 서핑 관련 예. 그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연관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카페라든가 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큰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지역의 연관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농법인과 관련된 창업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제 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되죠. 어떤 방식이든지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까지도 연결이 돼야만 되지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해서 무슨 센터, 복지센터를 짓고 하는 것은 청년 유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을 하지만 소멸의 문제는 청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의미가 없다. 청년이 들어가서 창업을 하거나 거기서 살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은 규모라도 그런 청년들이 영농법인과 유치하거나 또는 관광산업과 유치해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면 예. 조금씩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육에 대한 방점을 둔다, 지자체에서 학원을 운영한다, 이런 것 이면에 깔려야 되는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일자리가 더 그렇죠. 전제 일자리가 조건들을 나와야 더, 거기서 정주를 할 수 예,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먼저 듣고 두 분 교수님이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책이야말로 지역 내 유출을 막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어떻게 그 정주 예, 예. 여건 개선이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구 유입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인구 유입이냐, 내부 유출을 막느냐, 이거는 선택을 할 부분이 아니라 함께 반드시 가야 할 부분이다. 이미 사망자 수보다 출생률이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 이런 현상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유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사실 저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예. 그것만으로 다른 인구가 증가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인구 유입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청주에서도 이제 세종으로 많이 유출된 것 때문에 또 인접 지역 대전에서도 유출되고 천안에서도 이제 세종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전국 평균으로 세종시가 최연소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계 출산율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2에 근접하고 있는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최고 아이디어죠. 아까 창업도 말씀하셨던데 우리 충북에서 진천 같이 접경에 이제 청주랑 또 접경에 있는 증평이 청년 인구가 약 18%가 넘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 이것도 또한 장기적인 지역 소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진 교수님께서 영농법인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농법인의 창업이 매우 중요한 게요. 기존의 그 노인분들이 영농하는 방식은 판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재배만 하고 이제 납품은 이제 농협에 의존하는 구도였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영농법인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가공이라든가 판로까지도 이제 개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업의 안정성은 기준 경우에 보면 판로거든요. 판로를 이제
유통업체에 의존하게 되면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노인들이 생산하고 젊은 친구들이 가공하고 이런 그 소위 분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자치단체가 장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로까지 개척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관심이 있는 이제 창업 인구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창업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젊은 친구들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정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비단 영농업체에 그 한정적이지 않고 지자체 내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라든지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외부 뭐 잠깐 들리는 손님들이라도 외부인이라도 많으면 그곳에 창업하는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다양한 체험거리를 위해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존에는 이제 전통의 제조업, 산업단지 위주로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서버센터 그 화재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서버센터 이런 거는 굉장히 외곽에 전력 공급만 충분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유치하는 노력, 거기에는 주로 젊은 근로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SS 그 센터라든지 각종 IT 서버 센터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청정 지역이나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산업적으로 이제 다른 각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범위를 좀 좁혀서요. 당장 이제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제 충북도 내에서는 6곳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 좀 여쭤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기금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있는 이 기금을 좀 어떻게 잘 쓰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대부분 우리가 신청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자립센터라든지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 건물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에 위주로 돼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젊은이들이 모일 거냐. 오히려 놀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더 안 낫겠냐. 아까 이제 엔터테인 요소가 있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그게 이제 산업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로 좀 개념을 바꿔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크죠. 행정안전부 자체가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고 자산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 안전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그쪽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를 유치하려면 젊은이들 와야 돼요. 자기 지역에 지금 같으면 뭐 아주 산청이나 함양이나 뭐 금산이나 이런 시골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본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숙박을 시켜가면서 도내 군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관찰하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도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일단 젊은이 가봐야 살 수 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하드웨어적인 심사 기준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도 심사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댓글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발상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한국도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봄. 이제 슬슬 이민 정책의 문제를 얘기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가 됐네요. 신 교수님. 잭 다니엘님께서 애매하게 정치인들이 표심 생각해서 우리 동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쪼개기보다 그나마 지금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지방 거점 도시와 광역시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근처의 인구라도 수도권으로 안 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